지구의 역사를 단 7일로 압축해봅시다. 이 기간에서 인류 문명이 시작되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렸을 것 같나요? 아마 농업의 발전까지는 2초가 걸릴 테지만 지난 200년 정도의 산업화 시대까지는 100분의 1초밖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의 이 짧은 순간에 우리는 산업화 이전 인류 역사의 사람들이 소비한 것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자원을 소비했습니다. 미국인들은 현재 15조 달러 경제 규모의 71%를 소비재에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소비의 증가는 대부분 기술 발전에서 기인합니다. 산업혁명은 생산성을 극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우리는 더 적은 인력과 더 낮은 비용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죠. 사람들은 이러한 생산성의 향상이 우리를 더 편안하고 해주고 더 많은 자유시간을 갖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1965년에 미국 상원은 2000년까지 주 노동시간이 계속 줄어들어 14시간에서 22시간에 불과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현재 우리는 계속해서 오랜 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노트북과 휴대전화로 인해 더 많은 일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회의 생산성 증가를 즐기기보다는 소비 중독 바이러스, 어플루엔자에 시달리고 있죠. 어플루엔자는 풍요를 뜻하는 애플루언스와 독감 바이러스를 뜻하는 인플루엔자의 합성어입니다. 즉, 우리는 풍요의 시대에 만연한 소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플루엔자는 소비 중독으로서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짧은 여가 시간을 흔히 제품을 구매하거나 소비하는 데 보냅니다. 즉, 어플루엔자는 사람들과의 관계나 운동과 같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죠. 미국은 1957년에 행복의 고원에 도달했습니다. 그 이후로 스스로 매우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의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죠. 사람들은 소비가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혹시 자녀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아이들을 돌보거나 일하지 않는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나요? 외출을 하나요? 아니면 너무 지쳐 소파에서 뒹굴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빈둥대는 것을 좋아하니까요. 우리는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모으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 지역사회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조차 거의 없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아이들을 수업이나 활동을 위한 한 학원에서 다른 학원으로 데려다 주는 정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실제로 가족이 휴일이나 식사를 함께하는 시간은 1930년대 이후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직장과 아이들에서 벗어난 소중한 시간의 대부분은 지친 몸으로 TV를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커플은 더 이상 함께 어울리지 않고 집에서 지내죠. 이렇게 집안에 틀어박혀 사회에서 멀어지는 것을 코쿠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물건을 사는 것으로 이러한 불행을 보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코쿠닝이 만연하고 사람들은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시간이 부족하죠. 우리는 결국 사회적 삶을 구매하려고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미국인은 덜 외롭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값비싼 TV와 스테레오를 여러 대 샀습니다. 그는 이웃 사람들이 그를 전자공학 전문가로 여겨 조언이 필요할 때 그에게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즉, 이웃이라는 사회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 여러 제품을 구매한 것입니다. 일과 쇼핑에 대한 중독은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애초에 물건을 사고 싶은 욕구 때문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물건을 사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은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 즉 다른 사람이나 자연과의 연결을 찾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풍요한 시대에 독감처럼 퍼지는 과소비, 즉 어플루엔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엄청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파괴되고 있는 것은 바로 환경입니다. 수십 년 동안 급속하게 증가하는 소비를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세계 대부분의 자원을 채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는 더 위험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채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는 구리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미 과하게 채굴되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구리를 채굴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사용된 구리의 절반 이상이 지난 24년 동안 채굴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깊은 곳에서 채굴해야 하고, 그것은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솔트레이크시티 근처에 있는 한 구리 광산은 산사태로 붕괴되기 전까지 깊이가 약 1km, 너비가 약 4km에 달했죠. 석유에 대한 우리의 열망 또한 더 위험한 곳에서 계속 채굴하게 만듭니다. 디버터 호라이즌이라는 석유 시추선이 그 불행한 예입니다. 이 시추선은 바다속으로 1.4km나 깊이 내려갔고, 사고로 폭발했을 때 기름이 유출되어 87일 동안 바다에 떠 있었습니다. 유출된 기름은 약 1854만 8517리터에 달했으며, 주변 야생 동물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우리의 과소비는 지구의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매년 평균 중산층 가족은 약 181만 4369kg의 원자재 이동, 처리 및 처분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죠. 이것은 자연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실, 우리는 공룡의 멸종 이후 또다시 종의 멸종에 가장 가까운 환경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산호초는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거대한 암초 역시 해수의 온도 상승과 오염 증가와 같은 환경 변화로 인해 지난 10년간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염되어 있는 어플루엔자는 우리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지구에까지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더욱더 저렴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임금과 노동 조건이 열악한 방글라데시와 같은 개발도상국으로 많은 생산 및 제조 시설을 옮겼습니다. 그 결과, 예컨대 2005년 이후 방글라데시에서는 공장 화재와 건물 붕괴로 최소 1800명의 근로자가 사망했죠. 누군가의 과소비를 위한 시스템의 문제를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환경을 해치는 비용 절감 역시 빈곤층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루이지애나의 한 제조시설이 있는 지역은 공기와 물에 너무 많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나머지 암의 골목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당연히 이 지역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합니다. 게다가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소비 기준은 우리로 하여금 감염된 어플루엔자, 즉 풍요한 시대에 만연한 독감처럼 과소비 중독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가령, 위기의 주부들이나 CSI와 같은 수많은 인기 TV 프로그램은 부유한 지역을 배경으로 합니다. 시청자는 이러한 풍요로운 지역을 계속해서 보게 되고, 결국 이는 도달하고자 하는 기준으로 내면화하게 됩니다. 미국의 TV 프로그램이 개발도상국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가난한 국가의 시청자들 역시 미국의 소비 기준을 내면화합니다. 그것이 비현실적임에도 말이죠. 이것은 마닐라와 같은 도시를 통해 매우 슬프게 설명됩니다. 마닐라에서 가장 호화로운 쇼핑몰 중 하나는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거대한 쓰레기 처리장 옆에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수천 명의 사람들은 TV와 쇼핑몰에서 보는 호화로운 소비재를 접하면서 그것을 살 수 없는 자신의 현실을 느껴야만 하죠. 사실, 소득 불평등의 증가는 빈곤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세계 22개 주요 산업국가 중 미국은 소득 평등에서 꼴찌입니다. 소득 불평등이 높은 국가는 모든 계층의 건강 수준이 낮고 범죄율이 높습니다. 부유한 미국인이 가난한 미국인보다 평균적으로 더 행복하긴 하겠지만, 평등주의적인 유럽 국가의 부유한 사람들보다 기대 수명은 낮습니다. 그들의 기대 수명이 유럽의 가난한 사람들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은 사회 전체의 불균형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풍요로운 세상에 퍼지는 독감과 같은 과소비 중독, 즉 어플루엔자를 비판하면 과소비가 불가피하다는 대답이 돌아오곤 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주장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과연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플루엔자는 인간 본성의 일부가 아닙니다. 석기시대의 인간은 하루에 약 3시간에서 8시간을 일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도시가 아닌 외딴 곳에서 살아가는 부족 사람들은 비슷한 패턴을 따릅니다. UCLA 대학의 인류학자인 앨런 존스는 아마존 열대 우림에서 마치갱가 부족과 2년 동안 살면서 이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마치갱가를 항상 충분한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며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생활 방식은 분명히 진정한 성취감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을 진정으로 풍족하게 만듭니다. 서구의 사람들은 만족하기 위해 더 많은 물질적인 것들을 원하지만 미치겐가 사람들은 물질이 아닌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들은 생존하는 동안 인생을 즐기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공예품을 만드는 데 보내는 시간은 이런저런 물건들을 끊임없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현재의 어플루엔자 유행 이전의 시대에도 역사적으로 지적인 사상가들은 물질에 대한 욕망을 비판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졌으면서 영혼의 재산은 부족한 사람들을 질책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 역시 유물론에 반대했습니다. 세네카는 자유로운 사람은 초가 지붕 아래에 있으나 노예는 대리석과 금 아래에 산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종교는 신도들에게 과식을 피하라고 권장합니다. 그 예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결국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었죠. 사실 예수도 불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추종자들에게 소유물에서 자유로우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풍요한 시대에 독감처럼 퍼지는 소비 중독, 즉 어플루엔자를 극복하기 어려운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이 우리 경제 내부에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많은 회사들은 의도적으로 자사 제품의 노후화를 계획합니다. 즉, 제품을 짧은 시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거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도록 설계하는 것이죠. 질레트의 일회용 면도기가 그 예입니다. 제품의 노후화를 계획한다는 것은 결국 고객이 동일한 제품의 새 버전을 계속 구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품질보다는 스타일의 변화로만 업그레이드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은 기존 제품과 달라진 기능이 없음에도 구매를 한다는 점이죠. 이러한 아이디어는 제너럴 모터스에서 처음 추진했습니다. 이들은 대공황 이후 자동차 수요를 늘리기 위해 매년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기 시작했죠.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러한 현상은 더 많은 제품을 통해 일반화되었습니다. 새로운 버전의 아이폰이 얼마나 자주 출시되는지를 생각해보세요. 새 모델이 출시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폰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당장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소비 욕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저리의 대출로 지불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기 때문이죠. 저리의 개인 대출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매년 새 차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의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출현했습니다. 이 개인 대출을 통해 사람들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구입하고 지불 걱정은 나중으로 미룰 수 있죠. 미국의 한 상업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TV 광고는 미국인들이 얼마나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광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간단했습니다. 돈 걱정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도움을 드리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문의하시고 당장 필요한 돈을 마련하세요. MONEY. 편리한 개인 대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용카드의 대중화는 더 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요청할 필요도 없이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기만 하면 개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길거리를 걸을 때 광고를 보지 않고 얼마나 걸을 수 있을까요? 아마 몇 초 정도 이상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광고는 어디에나 있고 우리는 끊임없이 광고를 보니까요. 우리가 보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신문의 3분의 2와 우편물의 절반 이상은 광고나 홍보물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학생용 교재에 광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조가 오레오 쿠키 30개를 가지고 있다가 15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아있냐고 묻는 수학 문제를 어린이용 교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문제 옆에는 오레오의 매혹적인 사진이 있을 것입니다. 광고는 매우 효과적이며 여기저기 존재하는 광고는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평균적인 미국인이 구분할 수 있는 식물은 10가지 미만이지만 구별하여 인지할 수 있는 기업 로고는 수백 개에 달할 정도죠. 광고와 홍보, 즉 마케팅 전략가들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어플루엔자에 감염시키려고 합니다. 어플루엔자는 풍요로운 세상에서 독감과 같이 퍼지는 소비 중독을 말하죠.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하도록 하기 위한 한 가지 마케팅 전략은 전선그룹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선그룹이란 그 그룹을 만든 회사를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과학적인 이름의 지지 조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과학 및 건강협의회는 매우 공신력 있는 조직처럼 들리지만 사실 패스트푸드 회사와 석유화학 회사가 그들을 비판하는 단체로부터 제품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조직입니다. 하트랜드 연구소 역시 전선그룹입니다. 이 조직은 에너지 회사를 지지하는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기후변화의 문제의식에 대항합니다. 심지어 하트랜드는 무정부주의 환경운동가인 유나바머의 사진과 함께 나는 여전히 지구온난화를 믿는다. 당신은 이라는 문구를 넣은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유나바머는 18년 동안이나 테러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살해하여 미국을 공포에 떨게 한 간경 환경주의자입니다. 하트랜드는 환경주의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기 위해 이러한 캠페인을 벌인 것이죠. 불행히도 이와 같은 캠페인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미국인의 약 3분의 2는 지구온난화 문제가 널리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학계 내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플루엔자는 풍요한 시대의 독감과 같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는 소비 중독을 의미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어플루엔자에 감염되어 끊임없이 물건을 사고 또 많은 제품에 유혹당하고 있죠. 이는 개인과 사회뿐 아니라 자연에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플루엔자에 감염된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주요 증상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는 만족을 살 수는 없지만 소비를 줄이면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직 주식 중개인인 조 도밍구에즈는 월스트리트의 부유한 동료들이 자신이 자란 빈민가의 사람들만큼이나 불행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행복은 돈이 아닌 다른 것으로 결정됩니다. 1995년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 센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소비 수준을 줄인 미국인의 86%가 나중에 더 행복해졌습니다. 따라서 삶의 질을 높이려면 덜 소비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애틀의 전문가들은 코쿠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흥미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코쿠닝은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만들지 않고 집에만 머무르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이들이 찾은 코쿠닝을 벗어나는 방법은 아주 작은 아파트인 아포트먼트로 이사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포트먼트는 4×4×10제곱미터로 작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야외나 자연 또는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으려면 지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어플루엔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도 다른 사람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세실 앤드루스는 그녀의 책 단순함의 원에서 좋은 조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앤드루스는 구성원들이 더 낮은 소득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자발적인 스터디 모임을 시작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녀는 수백 개의 모임을 직접 시작했으며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혜택을 얻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플루엔자를 치료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온라인에서 검색만 하면 되죠.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직접 만나거나 온라인으로만 만나면 어플루엔자와의 싸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플루엔자는 풍요한 시대의 독감과 같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는 소비 중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어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거리, 모든 TV, 모든 신문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을 점점 더 많이 사도록 강요합니다.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일종의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저항성을 갖추기 위해서 바이러스 자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안티 광고는 이러한 아이디어의 좋은 구현이었습니다. 안티 광고는 처음에는 그 제품의 진짜 광고로 보이지만 시청자들은 곧 정반대의 내용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깨달음의 순간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본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는 일반 광고가 원하는 것과는 반대의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 한 안티 광고에는 말보로맨과 비슷한 두 명의 카우보이가 말을 타고 석양을 향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아래에는 내 폐가 그리워 밥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죠.
이는 광고를 보는 사람에게 말보로가 아닌 담배의 유해성을 환기시킵니다. 이와 같은 어플루엔자의 예방 노력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일주일에 40분을 밖에서 보내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긴 시간, 즉 일주일에 약 50시간을 전자기기와 함께 보내기 때문이죠. 다행히 오늘날의 많은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미디어를 분석하고 그들이 보는 광고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가르칩니다. 이것을 미디어 문해력이라고 하며 풍요로워지는 디지털 시대에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다큐멘터리는 전 그린피스 활동가가 감독한 물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12년간의 폐기물 처리 연구 경험과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물건들의 이야기는 어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어플루엔자를 인식하고 치료하고 싶다면 이러한 것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고통에 대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